세계사 수능 특강 8강 개념 6. 자, 우리가 이제 중세 후반기에 그런 변화를 보고 있는데, 교역권의 성장과 관련한 지도를 봅시다. 여기 이탈리아 밑에 있는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이런 도시들이 북이탈리아인 거죠. 롬바르드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가운데 여기 프랑스 지방에 샹파뉴 전기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북부 독일, 플랑드르 지방과 브레멘, 리베크, 함부르크가 이런 도시들이 북유럽 교역권을 형성을 했고요. 한자 동맹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갑시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중세 후반기에 왕권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유럽 각국의 변화인데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은 백년 전쟁 정도입니다. 조금 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요성이 생각보다 다른 부분보다는 크지가 않지만 그래도 흐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국부터 봅시다. 13세기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불리는 대헌장을 1215년 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건 귀족들의 권리를 인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에드워드 1세 때 지금 의회의 어떤 모델, 모범, 샘플이 되는 모범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년 전쟁을 겪게 되고요. 15세기에 이르면 그 내부의 왕위 계승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미 전쟁을 겪게 됩니다. 1455년에서 1485년 동안 이어졌고요. 사실 백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와의 영토 싸움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중앙 집권화로 가는 과정에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랭카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전쟁 끝에 랭카스터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에 이어지는 왕조가 헨리 7세가 개창한 튜더 왕조가 됩니다. 네, 프랑스로 가게 되면 필립 2세 때 왕권을 높이게 되고요. 드디어 14세기 또 나오죠. 영국과 백년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모직물공업이 발달하고 있었던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내 영국령이 그 원인이 되고요. 마지막은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혈통을 통해서 가다 보면 연결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영국 쪽이 더 우세했었습니다. 더 우세했었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건 잔다르크가 활약하고 나면서 프랑스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 다 중앙집권 국가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백년 전쟁은 진짜 100년 넘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1337년에서 1453년이고요. 14세기죠. 이 14세기에 흑사병, 아비뇽 유수, 농민봉기, 백년전쟁 다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독일은 분열을 계속해서 겪게 돼요. 신성로마 제국은 계속 존재했지만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제후들의 힘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13세기에 이르면 이제 혈통이 끊겨서 대공의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황제 위가 비어져 있는 그런 시대라는 뜻인데요. 14세기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독일 지역의 제후들 중에서 강한 7명의 제후에게 황제 선출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 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게 황금문서 또는 금인칙서라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영방국가로 분열이 된 그런 모습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요. 이탈리아 역시 똑같이 분열입니다. 교황령, 도시국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이 돼 있어서 이 신성로마 제국이 계속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는 형태가 있었다. 고요. 마지막 이베리아 반도로 갑시다.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 있었어요. 좀 더 작은 아라곤 그리고 좀 더 크고 부유했던 카스티아가 결혼에 의해서 합치게 됩니다. 이사벨라와 페르난도의 결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나온 나라가 에스파냐고요. 마지막 무어인들의 거주지 그라나다를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포르투갈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13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대헌장인데요. 대헌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12조 관습상 인정된 것
이외의 과세역은 봉건 보조금은 자문을 거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 존왕이 막 나가는 정치를 했는데 그 존왕이 새로 세금 만들 때 귀족들의 자문이 있어야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39조 자유민은 동등한 신문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감금, 재산몰수 등 어떤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자유민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귀족들 이야기하는 거죠. 함부로 막 체포하고 막 재산 몰수하고 추방 그럴 수 없다. 결국에는 귀족들의 봉건 권리를 인정을 한 건데요. 나중에 이 자유민의 의미가 확대가 되면서 그 영국 의회 정치를 잘 보여주는 문서의 시작점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대헌장입니다. 자, 83쪽 수특을 확인해 봅시다. 네, 이제 중세 후반기의 변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특에는 거의 내용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보면 이 장원에서의 삼포제가 확산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증대가 되죠. 그리고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요. 유럽이 이제 대팽창 움직임 등 그런 바깥으로 뻗어나가려는 움직임이 배경이 되었었죠. 그래서 셀주크 트르크의 위협으로 시작된 이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밑에 자료 플러스로 내려가 봅시다. 네,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촉구를 하는데요. 키워드를 잘 확인하면 클레르몬 공의회는 쉽습니다. 동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급히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튀르크는 그들 공격했다고 하네요. 이제 셀주크 튀르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을 경건한 기도를 요청을 해요. 모든 계급의 사람들, 기사와 병사, 부자와 가난한 자로 하여금 여러분의 형제의 땅에서 비열한 종족 멸절하고 크리스트 교인들을 도울 것을 주장해야 한다. 어쨌든 비잔티움이 서유럽 세계와는 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같은 기독교라는 데서는 형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을 돕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특 84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여러 나라가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도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을 했지만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봉건영주의 세력은 약화가 되고 교황권은 쇠퇴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도시라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고 길들을 통해서 상공업자들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이런 상공업자 들의 도움을 받아 상비군과 관료를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입권과 다른 사법권과 과세권을 점차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됐다라는 거까지 정리를 해두면 이제 중세가 마무리됩니다.